우리 아이 기일이니까 최고로 좋은 것만 준비해요. 검은 천이 펼쳐지고 액자속 사진을 본 순간 미주는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온몸에 식은 땀이 났습니다. 그 사진 속 아이는 어릴 적 자신의 모습과 너무도 똑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미주의 어릴 적 모습과 이 사진이 똑같이 닮았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귀한 시간을 담아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세상이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어야 할 그 고요한 시간, 낡은 철제 현관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얇은 합판 같은 문짝이 찌그러질 듯 요동칠 때마다 방 안에 웅크리고 있던 미주의 심장도 함께 곤두박질 쳤습니다. 강미주,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안 열어? 걸걸한 남자의 고함이 복도를 울렸습니다. 미주는 이불 속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아빠의 귀를 두 손으로 꽉 막았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퀴퀴하게 배어있는 이 5평짜리 반지하. 단칸방은 미주 부녀가 세상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이자 출구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아빠는 공포에 질려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도 행여 기침 소리라도 새어나갈까봐 입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만성 신부전증으로 투석을 받지 않으면 일주일도 버티기 힘든 아빠의 앙상한 등뼈가 미주의 손끝에서 안쓰럽게 떨렸습니다. 이번 달 이자 밀린 게 벌써 열흘이야. 오늘까지 입금 안 하면 이 늙은이 신장이라도 떼어갈 줄 알아. 알았어? 문 밖의 사내는 악마였습니다. 아니, 가난이라는 지옥이 만들어낸 진짜 악마일지도 모릅니다. 미주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바퀴벌레처럼 납작 엎드린 채 그들이 제발 포기하고 돌아가기만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29살인 미주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욕설을 퍼붓고 문을 발로 차던 소리가 잦아들자 미주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주야, 나 때문에 미안하다. 아빠의 쉰 목소리에 미주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애써 웃어 보이며 아빠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월급 가불이라도 부탁해 볼게. 그러니까 문 절대 열어주지 말고 밥 꼭 챙겨 드시고 계셔야 해요. 미주는 쫓기듯 집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굵은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챙길 여유도 없이 후드티 모자를 뒤집어 쓰고 빗속을 달렸습니다. 찢어진 운동화 밑창 사이로 차가운 빗물이 스며들어 양말을 적셨습니다. 축축하고 차가운 느낌이 발끝에서 시작해 온몸으로 퍼져나갔지만 당장의 추위보다 더 무서운 건 텅 빈 통장 잔고였습니다. 휴대전화를 켜 은행 앱을 확인하던 미주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화면에 뜬 숫자는 너무나도 잔인했습니다. 잔액 3,420원. 3,420원. 이게 미주의 목숨값이었고 아빠의 수명값이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하나도 마음 놓고 사 먹을 수 없는 돈. 버스비를 내고 나면 오늘 하루 종일 굶어야 할지도 모르는 돈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미주의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주가 일하는 곳은 대한민국 재계서열 5위 안에 든다는 대성그룹 회장님 댁이었습니다. 한강을 건너 성북동 언덕길을 오를 때면 미주는 마치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높은 담벼락 위로 솟은 감시 카메라는 가난한 미주를 잠재적 범죄자처럼 훑어보았고 육중한 대문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압감을 풍겼습니다. 미주는 익숙하게 쪽문을 열고 들어가
도우미들이 사용하는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물이 뚝뚝 떨어지는 생쥐꼴을 하고서 주방에 들어서자 때마침 물을 마시러 나온 사모님과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아, 이게 무슨 냄새야? 사모님은 미주를 보자마자 코를 감싸쥐며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본 듯한 경멸 어린 시선이 미주의 전신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너 꼴이 그게 뭐니? 비를 다 맞고 들어온 거야? 바닥에 빗물 떨어지는 것 좀 봐. 아이고 더러워라. 사모님은 실크 가운 자락을 걷어 올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미주는 황급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젖은 옷소매로 대리석 바닥을 닦아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오는 길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변명하지 마. 아침부터 재수없게 구정물을 묻혀오고 난리야? 너희 같은 것들은 이래서 안 돼. 기본적으로 에티켓이라는 게 없잖아. 에티켓이. 사모님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송곳 같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미주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당장 자존심을 세웠다가는 아빠의 병원비를 마련할 길이 없었으니까요. 미주는 사모님의 발치에 머리를 조아리며 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얼른 닦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저리 비켜. 냄새나니까 가까이 오지 마. 사모님은 신경질적으로 손을 휘저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도 주름 하나 없는 팽팽한 피부, 손가락마다 끼워진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들. 그녀는 미주와는 종이 다른 생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늘 서늘한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웃고 있어도 눈은 웃지 않는 사람. 이 집에서 일한 지 한 달이 되었지만 미주는 단 한 번도 사모님의 따뜻한 눈빛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식탁 위에 놓여 있던 봉투 하나를 미주 앞으로 툭 던졌습니다. 하얀 봉투 사이로 노란 수표 몇 장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받아. 이번 달 월급이랑 장볼 돈이야. 미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액수를 확인해 볼 틈도 없이 사모님의 차가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정신 똑바로 차려. 내일이 무슨 날인 줄 알아? 미주는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모님의 눈빛이 평소의 표독스러움과는 다르게 깊은 슬픔과 광기가 뒤섞인 묘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글쎄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내일은 우리 딸 지은이 기일이야. 지은이. 이 집에 들어오면서 귀동냥으로 들었던 이름이었습니다. 20년 전 불의의 사고로 7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는 회장님 부부의 외동딸. 그 이후로 이 집안의 시간은 멈춰버렸다고 수석 집사님이 넌지시 일러주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몰라 배워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실수하면 안 돼. 내일 제사상은 이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최고급 재료로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야 해. 전복은 살아있는 걸로만 쓰고 문어는 동해안 피문어로 5kg 이상 되는 걸로 구해와. 그리고 고기는 2+ 한우 중에서도 제일 좋은 부위로만 골라오고. 사모님은 숨 쉴 틈도 없이 지시사항을 쏟아냈습니다. 죽은 딸을 위해서라면 수천만 원도 아끼지 않으면서 산 사람인 미주에게는 3,400원짜리 밥 한 끼의 여유조차 허락되지 않는 현실이 비참했습니다. 만약 음식 맛이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실수 하나라도 하면 사모님은 천천히 미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진한 장미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녀는 젖은 미주의 머리카락을 혐오스럽다는 듯 쳐다보며 서늘하게 경고했습니다. 그 즉시 해고야. 이 바닥에서 다신 일 못하게 만들어줄 테니 각오해. 알겠어?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미주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해고. 그 단어는 미주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미주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사모님.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해. 내가 적어주는 메뉴대로만 준비해. 하나라도 빼먹거나 멋대로 바꾸면 가만 안 둘 거야. 사모님은 메모지 한 장을 미주의 젖은 손에 쥐어주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거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미주는 덩그러니 남겨진 채 빗물과 눈물로 얼룩진 손으로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빽빽하게 적힌 메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번. 갈비찜 간장은 절대 쓰지 말고 배와 양파를 갈아서 단맛을 낼 것. 국물은 자작하게. 2번. 잡채 오이 향을 싫어하니 절대 넣지 말고 목이버섯을 많이 넣을 것. 3번. 수수경단 팥고물은 텁텁해서 싫어하니 묻히지 말고 꿀에만 찍어서 올릴 것. 4번. 소고기 묵국 무는 얇게 썰지 말고 깍둑썰기로 크게 썰어서 푹 끓일 것. 메모를 읽어 내려가던 미주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등골을 타고 싸늘한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이건 너무 이상했습니다. 간장 없는 갈비찜, 오이 뺀 잡채, 팥 없는 수수경단. 이건 가난했던 어린 시절부터 미주가 유일하게 고집해오던, 남들이 보면 유별나다고 혀를 차던 그녀만의 식성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면서도 주는 대로 먹지 무슨 반찬 투정이냐며 원장님께 매를 맞고 굶기 일쑤였던 바로 그 지독한 편식 습관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회장님 댁 죽은 따님의 식성이 미주 같은 파출부의 식성과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설마 우연이겠지. 미주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불안한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많으니까요. 그래, 부잣집 따님이나 미주나 입맛 까다로운 건 비슷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기이한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우르릉거렸습니다. 마치 미주의 앞날에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미주는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사모님이 던져준 수표와 기묘한 메뉴판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죽은 아이를 위한 밥상이 산 사람인 자신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오늘따라 유난히 그 지은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게 미주의 혀끝에서 맴돌았습니다. 지은이, 지은이. 미주는 자신도 모르게 그 이름을 작게 은조려 보았습니다. 그러자 가슴 한쪽이 찌릿하게 아려왔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건드린 것처럼. 이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모님의 이 까다로운 주문이, 그리고 이 빗속을 뚫고 찾아온 새벽이 미주의 비참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운명의 서막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 미주가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진짜 자신의 이름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미주는 다시 앞치마 끈을 질끈 동여맸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서러웠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실수하면 끝장이라는 사모님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주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훅 끼쳐와 젖은 몸을 감쌌습니다. 그렇게 미주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기묘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 하늘은 야속할 만큼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미주는 사모님이 건네준 두툼한 돈 봉투를 품에 안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전 재산 3천여 원이 들어 있었지만
품속에는 수백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는 기이한 동행. 미주는 마치 남의 옷을 훔쳐 입은 사람처럼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재래시장이 아닌 백화점 지하의 프리미엄 식품관. 이곳은 공기부터가 달랐습니다. 진열된 과일들은 마치 공예품처럼 매끈했고 생선들은 비린내 하나 없이 반짝거렸습니다. 미주는 메모지에 적힌 대로 최고급 재료들을 하나씩 골라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어, 동해안 피문어 맞죠? 제일 큰 놈으로 주세요. 5kg 넘는 걸로요. 미주의 주문에 생선 코너 직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이고, 되게 큰 잔치라도 있으신가 봐요? 이 정도 크기면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 아, 네, 중요한 날이라서요. 미주는 어색하게 웃어넘겼습니다. 10만 원짜리 수표를 내미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빠의 한 달치 약값이 문어 한 마리 값으로 허무하게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죽은 이를 기리기 위해 이 큰 돈을 쓰는데 누군가는 살기 위해 단돈 1,000원에 벌벌 떨고 있다니. 세상의 저울은 어째서 이토록 기울어져 있는 것일까요? 미주는 씁쓸함을 삼키며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본격적인 전쟁은 주방에서부터였습니다. 미주는 앞치마를 고쳐매고 사모님의 기이한 레시피를 도마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갈비찜이었습니다. 보통 갈비찜이라면 진간장을 듬뿍 넣어 짭조름하게 색을 내는 것이 정석이었습니다. 하지만 메모에는 빨간 줄까지 그어져 있었습니다. 간장 금지. 미주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배와 양파를 강판에 갈기 시작했습니다. 팔이 떨어져 나갈 듯 아팠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간장 없이 과일즙으로만 맛을 내라니. 이게 정말 맛이 있을까? 의구심을 품으며 뽀얗게 우러난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본 순간 미주의 눈동자가 멈췄습니다. 혀끝에 감도는 은은하고 부드러운 단맛. 짠맛이 전혀 없어 밋밋할 것 같았지만 오히려 고기 본연의 고소함이 과일 향과 어우러져 깊은 풍미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 맛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이거. 미주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보육원 시절 원장님 몰래 주방 이모가 챙겨주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던 어린 미주를 위해 이모가 특별히 간장 대신 배를 갈아 재워주던 그 불고기 맛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부잣집 아가씨랑 내 입맛이 이렇게까지 똑같을 수가 있나? 미주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다음 요리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잡채였습니다. 시금치, 당근, 양파. 채소를 볶던 미주는 무의식적으로 오이를 집어들었다가 화들짝 놀라 내려놓았습니다. 오이 절대 금지. 사실 미주는 오이 특유의 비릿한 향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김밥에 들어간 오이조차 일일이 빼고 먹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집의 죽은 딸 지은이라는 아이도 오이를 싫어했다니. 미주는 묘한 동질감을 느끼며 대신 목이버섯을 한 주먹 듬뿍 집어넣었습니다. 검은 목이버섯이 탱글탱글하게 불어난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남들은 징그럽다고 싫어하는 목이버섯의 식감을 미주는 유독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음식이 하나둘 완성될 때마다 주방에는 고소하고 달큰한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는 일반적인 제사 음식 냄새와는 묘하게 달랐습니다. 튀김의 느끼함보다는 담백함이, 짠내보다는 과일의 향긋함이 감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온 굵은 기침 소리에 미주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회장님이었습니다.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꼿꼿함을 잃지 않던 분이었지만 오늘따라 그의 어깨는 무거운 짐을 진 듯 축 처져 보였습니다. 딸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이 그 단단한 등을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 회장님, 오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인기척을 못 느껴. 아니, 괜찮네. 물 한 잔 마시러 왔어. 일하는데 방해해서 미안하군. 회장님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사모님과는 달리 회장님은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법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미주는 서둘러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을 꺼내 크리스털 잔에 따라 드렸습니다. 물을 들이키던 회장님의 시선이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에 머물렀습니다. 뽀얀 국물에 갈비찜, 오이가 빠진 잡채, 팥고물 없이 하얀 꿀을 바른 수수경단. 회장님의 눈가가 미세하게 파르르 떨렸습니다. 올해도 지은이가 좋아하던 것들로만 차려졌군. 회장님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수수경단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녀석 참 별났지. 남들 다 좋아하는 팥을 싫어해서 꼭 이렇게 꿀에만 찍어 먹겠다고 때를 썼는데. 자네 혹시 알고 있었나? 지은이 식성을? 아, 아닙니다. 사모님께서 메모를 주셔서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미주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은 경단을 내려놓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겠지. 집사람이 유난을 떨었겠군. 죽은 아이가 뭘 먹는다고. 회장님은 돌아서려다 말고 다시 한번 미주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땀을 흘리며 서 있는 미주의 모습. 어딘가 낯익은 기시감이 회장님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뭐라고 했지? 강미주입니다, 회장님. 미주, 미주라. 회장님은 입안에서 미주의 이름을 몇 번 굴려보더니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하군. 자네 뒷모습을 보는데 왜 자꾸 옛날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 우리 지은이가 살아있었다면 딱 자네만 한 나이였을 텐데 말이야.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미주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어 그저 마른 침만 삼켰습니다. 회장님의 눈동자에 맺힌 물기가 미주의 가슴을 찌릿하게 건드렸습니다. 저토록 그리워하는 딸이 있었다니. 부모 얼굴도 모른 채 버려져 자란 미주로서는 죽어서까지 사무치게 그리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 어떤 기분일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쓸데없는 소리를 했군. 고생해요. 회장님은 힘없이 주방을 나갔습니다. 멀어지는 회장님의 뒷모습을 보며 미주는 알 수 없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처음 본 회장님의 눈물 고인 눈동자가 자꾸만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 아주 오래전 꿈속에서 본 듯한 따뜻하고도 슬픈 눈빛. 정신 차려, 강미주. 남의 집 제사에 감정이입하지 마. 미주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다시 요리에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손은 기계적으로 전을 붙이고 있으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의문투성이었습니다. 나랑 입맛이 똑같은 딸. 그리고 나를 보며 죽은 딸을 떠올리는 아빠.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정교하게 맞아떨어지는 퍼즐 조각들이 미주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이 어둑어둑해지자 저택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제사가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음식 다 됐어? 군뱅이처럼 뭐하고 있는 거야? 거실 쪽에서 사모님의 날카로운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주는 화들짝 놀라 마지막으로 전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다리는 퉁퉁 부어 감각이 없었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시간. 미주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무거운 제사상을 들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상 위에 올려진 음식들은 하나같이 미주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남을 위한 제사상이 아닌 마치 자신의 생일상을 차린 것 같은 기묘한 착각. 그 착각이 잠시 후 닥쳐올 충격적인 진실의 예고편이라는 것을 미주는 아직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거실 중앙에는 커다란 병풍이 쳐져 있었고 그 뒤에는 검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영정사진. 오늘의 주인공이자 이 모든 기이한 우연의 해답을 쥐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 미주는 떨리는 손으로 상을 내려놓으며 힐끔 병풍 뒤를 쳐다보았습니다. 검은 보자기 사이로 삐져나온 액자의 모서리가 마치 미주를 부르는 듯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거실의 화려한 샹들리에가 꺼지고 은은한 간접 조명만이 넓은 공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았고 저택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무덤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서늘하고 엄숙한 공기였습니다. 미주는 주방과 거실을 오가며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탓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을 만큼 허기가 졌지만 긴장감 때문에 배고픔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녹그릇의 무게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조상님을 모시는 귀한 그릇이라며 사모님이 꺼내준 방자 유기는 굶주린 미주의 가녀린 손목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쇳덩이였습니다. 하지만 미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것만 끝내면 된다. 이것만 무사히 끝내면 아빠 병원비를 낼 수 있어. 미주는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우듯 되뇌며 붉은 과일은 동쪽으로, 하얀 과일은 서쪽으로 놓는다는 홍동백서의 원칙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사모님의 감시하는 눈길이 미주의 등 뒤를 따갑게 찔러왔습니다. 사모님은 팔짱을 낀 채 매의 눈으로 상차림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전의 위치가 1cm만 비뚤어져도 생선의 머리 방향이 조금만 어긋나도 날카로운 지적이 날아왔습니다. 거기 사과 배치가 왜 그래? 윗부분을 깎았으면 평평하게 나야지. 기울어졌잖아. 우리 지은이는 반듯한 것만 좋아했어. 다시 나. 미주는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며 떨리는 손으로 사과를 다시 괴었습니다. 손끝에 진땀이 배어나와 그릇이 자꾸만 미끄러워졌습니다.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순서, 뜨거운 탕국을 올릴 차례였습니다. 펄펄 끓는 소고기 묵국을 롯데접에 가득 담은 미주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롯데접의 열기가 행주를 뚫고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상을 입을 것처럼 뜨거웠지만 놓칠까봐 손가락에 더 힘을 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사상 앞에 깔아둔 비단 돗자리에 미주의 낡은 양말이 걸렸습니다. 순간 중심을 잃은 미주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균형을 잡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이미 기울어진 쟁반 위에서 탕국 그릇이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이 고요한 거실을 찢어발겼습니다. 녹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고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하얀 비단 돗자리가 순식간에 누런 기름기로 얼룩졌고 그중 일부는 사모님이 아끼신다는 자개상 다리에 튀어버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미주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발등에 튀어 살이 익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사모님의 표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미친 여자가 사모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아, 너 지금 뭐 한 거야? 오늘이 어떤 날인데 감히 우리 딸 밥상에 재를 뿌려? 사모님은 신고 있던 실내화로 미주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힘없이 바닥으로 넘어진 미주는 뜨거운 탕국 국물 위로 손을 짚고 말았습니다. 아, 뜨거워. 뜨거워. 넌 뜨거운 게 문제야? 내 딸은 차가운 땅 속에서 20년을 기다렸어. 1년에 딱 한 번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겠다는데 그걸 내가 망쳐? 사모님은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섬뜩한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얼른 치우겠습니다. 미주는 벌개진 손으로 바닥에 엎드려 깨진 그릇 조각과 쏟아진 국물을 허겁지겁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이 쓰라리고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얼굴을 뒤덮었습니다. 치우지 마. 손대지 마. 그 더러운 손으로 어디 신성한 제사상을 만져? 사모님이 미주의 손을 쳐냈습니다. 미주는 엎드린 채 고개만 숙이고 오들오들 떨었습니다. 너 같은 천한 것들은 이래서 안 돼. 근본이 없으니까 매사에 조심성이 없고 남의 귀한 날에 재수없게 사고나 치지. 내가 너 처음 볼 때부터 알아봤어. 눈빛이 흐리멍덩한 게 영 재수가 없더라니. 인격 모독이었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배운 게 없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짓밟힐 이유는 없었습니다. 미주의 가슴 속에서 억울함이 울컥 치솟았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비굴한 사과뿐이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아빠 병원비 때문에 이 일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미주는 자존심을 시궁창에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사모님의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매달려야 했습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아빠는 죽습니다. 그 생각 하나로 미주는 모멸감을 견뎌냈습니다. 소란을 듣고 서재에 있던 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난장판이 된 거실을 본 회장님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란이야? 지은이 오는 날에 시끄럽게. 여보, 이 여자가 탕국을 엎었어요. 제사상을 다 망쳤다고요. 부정타게 이게 무슨 짓이에요? 사모님은 회장님을 붙잡고 억울하다는 듯 하소연했습니다. 회장님은 바닥에 엎드려 떨고 있는 미주와 그녀의 붉게 부어오른 손등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만해, 당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닐 텐데. 당신은 지금 이 여자가 불쌍해요? 우리 지은이는, 우리 불쌍한 딸은. 그만하라니까. 애 좋은 곳으로 오라고 정성 들이는 날에 당신이 이렇게 악을 쓰면 지은이가 퍽이나 좋아하겠어? 회장님의 호통에 사모님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분이 풀리지 않는지 씩씩거리며 미주를 노려보았습니다. 새로 끓여와. 15분 줄 테니까 국 다시 끓여서 가져오라고. 만약 이번에도 실수하면 그땐 정말 경찰 부를 줄 알아. 사모님의 서슬 퍼런 명령에 미주는 네, 감사합니다. 를 연발하며 주방으로 도망치듯 뛰어갔습니다. 손등과 발등이 화끈거려 감각이 없었지만 미주는 미친 듯이 물을 썰고 고기를 볶았습니다. 눈물이 자꾸만 시야를 가려 칼질이 빗나갈 뻔했습니다. 울지 마, 강미주. 울 자격도 없어. 넌 가난하니까. 돈이 없으면 슬퍼할 자격도 없는 거야.
미주는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훔쳐내며 냄비 앞에 섰습니다. 냄비 속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국물이 마치 자신의 속처럼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30분 같은 15분이 지났습니다. 미주는 다시 정갈하게 담은 탕국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실수 없이 상 위에 올릴 수 있었습니다. 제사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질 듯 차려진 산해진미. 그 화려함 뒤에는 미주의 피눈물과 짓밟힌 자존심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미주는 병풍역 구석에 그림자처럼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회장님과 사모님이 상복을 입고 제사상 앞에 섰습니다. 사모님은 언제 소리를 질렀냐는 듯 금세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슬픈 어머니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 이중적인 모습에 미주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산 사람에게는 악귀처럼 대하면서 죽은 딸에게는 천사 같은 얼굴을 하는 사람. 여보, 이제 시작합시다. 회장님의 낮은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사모님은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찍어내고는 미주 쪽을 바라보지도 않고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거기 아줌마. 가서 영정 모셔와.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미주는 미리 준비해둔 보자기에 쌓인 액자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검은 리본이 달린 묵직한 액자. 이 안에 담긴 얼굴이 누구인지 미주는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집안의 소중한 외동딸, 20년 전에 죽었다는 비운의 주인공이라는 것만 알 뿐이었습니다. 미주는 조심스럽게 액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액자의 무게가 마치 미주의 고단한 삶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상 위에 액자를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저 검은 보자기를 벗기면 제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조심해서 벗겨요. 액자에 손때 묻히지 말고. 사모님의 날선 지적에 미주는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긴장감 때문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미주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검은 천의 끝을 잡았습니다. 스르륵. 천이 흘러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일에 쌓여 있던 사진 속 얼굴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향을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려던 미주의 시선이 무심코 액자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켜지던 라이터 불빛보다 더 강렬한 충격이 미주의 뇌리에 꽂혔습니다. 미주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되고 오직 눈앞의 사진만이 주민되어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탁! 정적을 깨고 미주의 손에서 라이터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미주는 떨어진 라이터를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강력한 자석에 이끌린 듯 검은 보자기가 벗겨진 영정사진 속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7살 남짓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양갈래로 곱게 묶은 머리, 노란색 프릴 이달린 원피스, 그리고 오른쪽 눈 밑에 선명하게 찍힌 작은 눈물점. 미주의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숨이 턱 막혀오고 머릿속이 하얗게 질려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뇌세포 하나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거부하고 있었지만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것은 미주였습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다지만 이건 단순히 닮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가 입고 있는 저 노란 원피스. 저건 미주가 보육원 원장실에 처음 끌려가던 날 입고 있었던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증거, 오른쪽 눈 밑에 눈물점과 왼쪽 귓바퀴에 있는
특이한 모양의 붉은 점까지 사진 속에 고스란히 박혀 있었습니다. 아, 아. 미주의 입에서 신음 같은 헛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온몸에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내가 왜 저기 있지? 내가 왜 죽은 사람이 되어 제사상 위에 올라가 있는 거지? 혼란과 공포가 쓰나미처럼 밀려와 미주의 이성을 집어삼켰습니다. 아줌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모님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미주의 정신을 현실로 잡아끌었습니다. 사모님은 바닥에 떨어진 라이터를 보며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향 피우라고 했더니 라이터를 집어던져. 제정신이야? 빨리 향 안 피우고 뭐해? 사모님이 다가와 미주의 등을 거칠게 떠밀었습니다. 하지만 미주는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발이 바닥에 본드로 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미주는 몽유병 환자처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사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핏기 없는 입술이 달달 떨렸습니다. 사모님, 왜, 또 무슨 핑계를 대려고, 너 오늘 아주 작정했니? 저 사진, 저 아이, 누구입니까? 미주의 뜬금없는 질문에 사모님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저 사진 속의 여자아이 말입니다. 정말 사모님 따님이 맞습니까? 사모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하녀 주제의 주인의 딸, 그것도 죽은 딸의 정체를 의심하다니. 사모님은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낀 듯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짝! 거실에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미주의 고개가 힘없이 돌아갔습니다. 뺨이 불에 데인 듯 화끈거렸지만 육체의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어디서 감히 내 딸을 모욕해? 내가 뭔데 내 딸이 맞네 아니네 주둥이를 놀려.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당장 꺼져. 사모님은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회장님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그리고 자네,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인가. 지은이 영정 앞에서. 회장님의 점잖은 꾸짖음에도 미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자신의 과거가 송두리째 뒤흔들리는 문제였습니다. 미주는 터진 입술을 손등으로 훔쳐내며 광기 어린 눈빛으로 사모님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사모님, 저건 접니다. 사모님이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돈이 궁에서 돌았니? 이제는 내가 내 딸이라고 우기게.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구나. 어디서 수작질이야. 수작이 아닙니다. 저 사진. 제 어릴 적 사진이라고요. 제가 7살 때 보육원에 버려지기 전에 찍었던 사진이란 말입니다. 미주의 절규의 거실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사모님은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듯 미주를 노려보았습니다. 경찰 불러요. 이 여자 당장 정신병원에 쳐넣어야겠어. 남의 귀한 제삿날에 행패를 부려도 유분수지. 감히 어디다 대고 사기를 쳐? 사모님은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회장님은 미주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가난에 찌들어 결국 정신을 놓아버린 불쌍한 여자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아무도 미주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 딸과 반지하에 사는 파출부가 동일 인물이라니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미주에게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20여 년 동안 낡은 지갑 속에 부적처럼 품고 다녔던 자신의 유일한 과거. 미주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증거.
증거가 있어요. 제발,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미주는 낡아 빠진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지갑을 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사모님은 그런 미주를 비웃으며 다가와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증거는 경찰서 가서 내밀고 당장 나가. 잠시만요. 이거 보시라고요. 미주는 사모님의 손을 뿌리치고 지갑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세월의 때가 묻어 누렇게 변색하고 모서리가 닳고 다른 작은 사진 한 장. 미주는 그 사진을 영정사진 옆에 거칠게 갖다 대었습니다. 이걸 보고도 제가 미쳤다고 하실 겁니까? 사모님은 이 여자가 정말 하며 사진을 뺏으려다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미주의 손에 들린 사진에 박혔습니다. 회장님도 미간을 찌푸리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두 장의 사진에 집중되었습니다. 하나는 금태 액자 속에 있는 컬러 영정 사진. 다른 하나는 미주의 손에 들린 낡은 흑백 사진. 하지만 사진 속 인물은 명백히 같은 아이였습니다. 똑같은 노란 원피스, 똑같은 머리 모양, 똑같은 눈물점. 심지어 배경에 찍힌 놀이공원 회전목마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누가 봐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아이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단지 영정 사진은 상반신만 확대한 것이고 미주의 사진은 전신이 나온 것일 뿐. 이럴 수가. 사모님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이거 지은이 사진 맞잖아. 그렇지? 사모님은 회장님의 옷자락을 움켜쥐며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안경을 벗어 다시 쓰고 미주의 사진을 낚아채듯 가져가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회장님의 손도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 어디서 났나? 회장님의 목소리가 쩍 갈라졌습니다. 그는 미주를 무섭도록 진지한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제 앨범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제 어릴 적 사진입니다. 보육원 원장님이 저를 처음 발견했을 때 제가 이 옷을 입고 주머니에 이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미주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왜 사모님의 입맛과 자신의 입맛이 똑같았는지, 왜 회장님이 자신의 뒷모습을 보며 죽은 딸을 떠올렸는지,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그 지독한 본능의 이끌림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사모님은 머리를 감싸쥐고 비틀거렸습니다. 20년 동안 가슴에 묻고 살았던 딸. 매년 기일마다 오열하며 그리워했던 그 딸이 바로 눈앞에서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며 구박을 받고 있었다니. 심지어 자신이 그 딸의 손등을 때리고 탕국을 쏟았다고 밀치고 더럽다며 멸시했다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 딸은 죽었어. 교통사고로 죽어서 화장까지 했는데. 유골함이 납골당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지은이야? 내가 귀신이야? 사모님은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미주의 얼굴을 샅샅이 뜯어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보니 미주의 큰 눈망울은 회장님을 쏙 빼닮았고 오뚝한 코는 자신의 젊은 시절과 판박이었습니다. 가난과 고생에 찌들어 알아보지 못했을 뿐 핏줄의 흔적은 얼굴 곳곳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살아있는 게 싫으신가요? 미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살아서 돌아왔는데 반갑지는 않고 그저 믿기 싫으신 건가요? 제가 파출부라서?
사모님 수준에 안 맞는 딸이라서 미주의 말에 뼈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당했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사모님은 입을 벙긋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당장 유전자 검사부터 해. 회장님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미주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만약 자네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 부부는 천벌을 받아 마땅해. 회장님의 자책 어린 한마디에 사모님은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털썩? 화려한 상복 치마가 바닥에 넓게 퍼졌습니다. 그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제사상 위의 영정사진과 서 있는 미주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영정사진 속의 아이는 웃고 있었고 현실의 미주는 울고 있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주한 두 얼굴. 죽은 딸의 제사상이 산 딸의 생존 신고식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택의 현관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형님, 형수님, 제사 지내시는데 제가 좀 검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 회장님의 동생이자 그룹의 전무인 한태석이었습니다. 그는 엉망이 된 거실 분위기와 바닥에 주저앉은 형수님, 그리고 영정사진 옆에 서 있는 미주를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의 시선이 미주의 손에 들린 낡은 사진에 머무는 순간 그의 눈빛에 당혹감과 함께 서늘한 살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자 미주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장본인. 악마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이게 다 무슨 해괴한 소리입니까? 형수님, 정신 차리세요. 거실에 들어선 한태석 전무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미주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와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낡은 흑백 사진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아, 안 돼요. 돌려주세요. 미주가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뻗었지만 한 전무는 미주를 벌레 보듯 밀쳐내며 사진을 보란 듯이 흔들어댔습니다. 형님, 이 여자 신원조회는 해보시고 집에 들이신 겁니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어디서 사진 한 장 주워와서 핏줄 행세를 해요? 딱 봐도 돈 냄새 맡고 달려든 사기꾼 아닙니까? 한 전무의 눈빛은 형과 형수를 걱정하는 척하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초조함과 살기가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분명 자신의 사주를 받은 사람이 아이를 처리했다고 보고했는데 죽었어야 할 아이가 살아서 그것도 제 발로 제사상 앞에 나타나다니. 그의 등 뒤로 식은 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사기꾼이라뇨?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 사진은 제 앨범에 꽂혀 있던 제 유일한. 닥쳐. 어디 어른들이 말씀하시는데 천한 입을 놀려. 한 전무가 미주에게 손을 올리려는 순간 회장님의 굵직한 손이 동생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그만해라, 태석아. 회장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형님, 지금 이 여자 말장난에 속으시는 겁니다. 지은이는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 작은 유골함 묻으면서 얼마나 울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산 사람이라뇨. 내 눈으로 확인했다. 사진 속 아이는 분명 지은이야. 그리고 저 아이가 가진 사진도 조작된 게 아니다. 회장님은 동생의 손에서 흑백 사진을 빼앗아 소중하게 닦아내며 미주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아버지의 보호. 미주는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사진이야 훔쳤을 수도 있고 우연히 주었을 수도 있죠.
형님 재산 노리고 접근하는 꽃뱀들이 한둘입니까? 그래서 확인하겠다는 거다. 유전자 검사. 과학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 회장님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즉시 주치의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집으로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흰 전무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유전자 검사가 진행되는 순간 자신의 20년 공든 탑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 시각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사모님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미주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미주의 손에 머물렀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고 손등에는 방금 전 당국에 대어 붉게 부어오른 화상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저 손이 내 딸의 손이라고? 사모님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 딸 지은이는 공주님처럼 키웠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비단 옷만 입혀서 키웠단 말이야. 그런데 저런 거짓골을 한 여자가 내 딸일 리가 없어. 그것은 부정하고 싶은 현실이었습니다. 만약 미주가 진짜 딸이라면 자신이 딸을 못 알아보고 하녀처럼 부려먹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뺨을 때리고 인격을 모독하고 뜨거운 국물을 뒤집어 씌운 그 모든 학대가 자신의 친딸에게 행한 짓이 되어버리는 끔찍한 진실. 사모님은 그 죄책감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차라리 미주가 사기꾼이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아니 어머니. 미주가 조심스럽게 사모님을 불렀습니다. 듣기 싫어. 누가 내 어머니야. 징그럽게 부르지 마. 사모님은 귀를 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주의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이 박혔습니다. 친엄마에게 거부당하는 아픔은 가난의 서름보다 더 깊고 날카로웠습니다. 30분 후 회장님의 호출을 받은 의료진과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임시 검사실로 변했습니다. 의료진이 미주의 입 안쪽 점막을 면봉으로 긁어내는 동안 거실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한 전무는 초조한 듯 연신 넥타이를 매만지며 거실을 서성거렸습니다. 형님, 검사 결과는 일주일은 걸릴 겁니다. 그동안 이 여자를 이 집에 두실 생각입니까? 경찰서로 보내야죠. 아니, 급행으로 의뢰했으니 내일 아침이면 결과가 나올 거다. 그리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아이는 여기서 머물게 할 거야. 형님, 손님방 내어드려. 그리고 집사, 이 아이 손등 치료부터 해주게. 회장님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미주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차가운 연고가 화상 입은 손등에 닿자 쓰라림이 가라앉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욱신거렸습니다. 한 전무는 입술을 깨물며 노려보다가 핑계를 대고 슬그머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정원으로 나가자마자 어딘가로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김 실장. 너 일 처리를 어떻게 한 거야? 죽었다며. 20년 전에 분명히 처리했다며. 수화기 너머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흰 전무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계집애가 살아서 형님 댁에 와 있다고. 내일 아침이면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와. 그게 나오면 너나 나나 끝장이야. 알아들어? 한 전무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습니다. 오늘 밤이야. 결과 나오기 전에 손을 써야 해. 이번엔 실수하면 내 목숨도 없는 줄 알아. 전화를 끄는 한 전무가 다시 거실로 들어왔을 때 그는 언제 화를 냈냐는 듯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형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형님 말씀대로 확인은 해보는 게 맞겠죠. 혹시나 정말 지은이가 살아 돌아온 거라면 저한테도 기적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미주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뱀 같은 눈빛. 저 사람은 웃고 있지만 어딘가 위험하다는 본능적인 경고음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미주는 파출부 숙소가 아닌 2층의 널찍한 손님방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최고급 침구와 앤티크 가구들이 놓인 방이었지만 미주에게는 가시방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걸터 앉아 붕대 감긴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파출부에서 재벌가 딸 후보가 된 상황. 하지만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슬픔이 앞섰습니다. 정말 나를 버린 게 아니었을까? 미주의 기억 속에 있는 부모님은 흐릿했습니다. 7살 때 놀이공원에서 솜사탕을 사러 간다던 아빠의 손을 놓친 후 낯선 아저씨의 차에 태워져 어딘가로 끌려갔던 기억. 그리고 눈을 떴을 땐 낯선 지방의 보육원 앞이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진짜 부모라면 그동안 왜 나를 찾지 않았을까? 아니면 찾았는데 못 찾은 걸까? 미주의 머릿속은 온통 의문투성이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사모님이었습니다. 화장을 다 지운 창백한 민낯의 그녀는 낮에 보여주었던 표독스러움은 온데간데 없고 몹시 지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사모님은 침대맡에 서서 한참 동안 미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미주는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의 시선이 미주의 왼쪽 귀로 향했습니다. 머리카락에 가려진 귓바퀴. 사모님은 떨리는 손을 뻗어 미주의 머리카락을 살짝 걷어 올렸습니다. 그곳에는 선명한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엄마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표식. 아, 사모님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주의 뺨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축축한 손길이었습니다. 너, 정말, 지은이니? 물기 어린 목소리. 미주가 고개를 들어 사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모님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내 딸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니?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거니? 사모님은 죄책감에 무너져 내리며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내 새끼를 내 손으로 때리고 종년 취급을 하고 밥 한 끼 제대로 안 주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사모님의 모습에 미주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주는 침대에서 내려와 사모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원망스러웠지만 밉고 또 미웠지만 그토록 사무치게 그리웠던 엄마의 품이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사모님. 아니 엄마. 미주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부른 순간 사모님은 미주를 부서질 듯 껴안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을 건너온 모녀의 상봉은 기쁨의 환호성 대신 처절한 후회와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눈물의 화해를 문틈으로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는 한 전무. 그는 모녀의 상봉을 보며 싸늘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래, 실컷 울어둬라. 그게 너희들의 마지막 작별 인사가 될 테니까. 한 전무는 주머니 속에서 작은 약병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무색무취의 액체가 찰랑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저택의 밤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더 큰 죽음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딸의 눈물겨운 상봉이 이루어지던 그 시각, 1층 주방에서는 또 다른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움직임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한태석 전무는 어둠이 내려앉은 주방 한 구석에 서서 위층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20년 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끊어냈다고 믿었던 그 질긴 인연의 끈이 다시금 이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비릿한 조소가 맺혔습니다. 질기군 질겨. 잡초처럼 끈질기게 살아남았어.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작은 유리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투명한 액체 속에 찰랑거리는 것은 단순한 수면제가 아니었습니다. 심장 마비를 유발하지만 부검 시에는 흔적이 거의 남지 않는 특수 약물이었습니다. 해외 출장길에 거액을 주고 구해두었던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그의 마지막 히든 카드였습니다. 태석 도련님, 아직 안 가셨어요? 갑작스러운 인기척의 한 전무는 황급히 약병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주방으로 들어온 것은 눈이 퉁퉁 부은 형수님, 아니 사모님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딸을 안고 오열하던 그녀는 이제 미주에게 먹일 무언가를 찾기 위해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내려온 참이었습니다. 아, 형수님. 걱정이 되어서 발길이 떨어져야지요. 형님은 서재에서 변호사와 통화 중이시고 형수님 안색이 말이 아닙니다. 한 전무는 걱정스런 표정을 연기하며 사모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모님은 힘없이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배가 고프다고 해서요. 저녁도 못 먹고 일만 시켰는데 내가 죄인이지요. 따뜻한 우유라도 한 잔 데워주려고요. 우유. 한 전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하얀 우유라면 무색무취의 약물을 타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미끼였습니다. 그는 잽싸게 사모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형수님 손이 그렇게 떨리는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제가 하겠습니다. 형수님은 식탁에 앉아서 좀 진정하세요. 아니에요, 도련님. 내 손으로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20년 만에 내 손으로. 그러니까요. 그 마음 아니까 제가 돕겠다는 겁니다. 얼른 앉으세요. 이러다 형수님마저 쓰러지시면 지은이는 누가 돌봅니까? 한 전무의 끈질긴 권유에 사모님은 못 이기는 척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훔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한 전무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자레인지에 우유를 데우는 척하며 등 뒤로 돌아섰습니다. 윙윙거리는 기계 소음이 그의 부스럭거리는 손놀림 소리를 감추어 주었습니다. 한 전무는 주머니 속의 유리병 뚜껑을 열고 데워진 머그잔 속에 액체를 남김없이 쏟아부었습니다. 또르르. 몇 방울의 액체가 따뜻한 우유 속으로 스며들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티스푼으로 휘휘 젓자 그것은 완벽한 죽음의 칵테일로 변모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고소한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우유 한 잔이었지만 말입니다. 자, 다 됐습니다. 형수님. 한 전무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쟁반을 사모님에게 건넸습니다. 지은이한테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형수님, 오늘 밤은 푹 쉬셔야 합니다. 내일 결과가 나오면 하실 일이 많을 테니까요. 고마워요, 도련님. 정말 고마워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모님은 살인자가 건네준 독배를 소중하게 받아들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한 전무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래요, 형수님. 그게 당신 딸에게 주는 마지막 만찬이 될 겁니다. 손님방 침대에 앉아있던 미주는 노크 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모님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쟁반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우유 한 잔과 샌드위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배고프지? 저녁도 못 먹었을 텐데. 이거라도 좀 먹으렴. 사모님은 침대 협탁에 쟁반을 내려놓고 미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차갑게 내쳐지던 손이었는데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처럼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아직은 엄마라는 호칭이 어색하여 미주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사모님은 그 소리에 또 한 번 울컥한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 어서 먹어. 식기 전에. 미주는 머그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얼어붙었던 마음까지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우유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고소하고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것은 미주가 평생토록 갈구해왔던 어머니의 맛이자 사랑의 맛이었습니다. 맛있니? 네. 정말 맛있어요. 미주는 단숨에 우유를 반이나 비워냈습니다. 사모님은 흐뭇한 표정으로 미주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이제 푹 자렴.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밝혀질 거야. 그러면 우리 가족 다시는 헤어지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 내가 그동안 못해준 거 남은 평생 다 갚아줄게. 네. 엄마.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우유를 마신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갑자기 견딜 수 없는 졸음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혀가 꼬여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갑자기 너무 졸려요. 그래, 긴장이 풀려서 그럴 거야. 어서 누워. 사모님은 미주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미주의 의식은 빠르게 흐려져 갔습니다. 천장의 샹들리에가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져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안도감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 의심할 겨를도 없이 미주는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미주가 잠든 것을 확인한 사모님은 조용히 방불을 끄고 나갔습니다. 복도 끝 서재에 있는 남편에게 이 기쁜 소식을, 딸이 우유를 잘 먹고 잠들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 어둠 속에 숨죽이고 있던 그림자가 미주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기잉 마이너스. 소름 끼치는 경첩 소리와 함께 한 전무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든 달빛이 침대 위에 기절한 듯 잠들어 있는 미주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최 전무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미주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쯧쯧. 그러게 왜 기어들어왔어. 쥐 죽은 듯이 살았으면 네 명대로 살다 갔을 텐데. 그는 미주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보았습니다. 숨소리가 거칠고 불규칙했습니다. 약효가 제대로 돌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30분 정도 지나면 심장은 서서히 멈출 것이고 의사는 급성 심근경색이나 돌연사로 판명할 것입니다. 스트레스와 과로가 겹친 탓이라고 자연스럽게 덮을 수 있는 시나리오였습니다. 하지만 한 전무는 그것만으로는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에 하나 부검이라도 하게 된다면 약물 성분이 검출될 수도 있는 미세한 확률이 신경 쓰였습니다. 아니야, 병사가 아니야. 이 집에서 시체가 나오는 건 찜찜해. 그의 머릿속에서 더 잔인하고 완벽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는 미주의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축 늘어진 미주의 팔을 잡아 어깨에 들쳐맸습니다. 약에 취해 축 늘어진 미주의 몸은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뼈만 앙상한 몸이었습니다. 실종으로 처리하는 게 낫겠어. 제사상을 업고 겁이 나서 도망친 도둑년. 그리고 며칠 뒤에 한강에서 변사체로 발견되는 거지. 유서 한 장 써놓고 말이야. 한 전무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방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회장님과 사모님은 서재에서 심각한 대화를 나누느라 밖의 기척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 전무는 미주를 짐짝처럼 메고 도우미들이 사용하는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비 온 뒤에 축축한 밤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정원에 세워둔 자신의 검은 세단 트렁크가 마치 아가리를 벌린 괴물처럼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트렁크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은 미주를 차가운 트렁크 바닥에 던져 넣으려던 찰나였습니다. 미주의 입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독한 약 기운 속에서도 살고자 하는 본능이 미약하게 남아 저항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독한 년, 아직도 정신이 붙어 있어? 최 전무는 당황하여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다행히 정원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미주의 입을 손수건으로 틀어막고 트렁크 안으로 거칠게 밀어 넣었습니다. 미주의 머리가 트렁크 내벽에 쿵 하고 부딪혔지만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잘 가라, 조카님. 이번엔 정말 영원한 이별이다. 한 전무는 작별 인사라도 하듯 나지막이 속삭이고는 트렁크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무님?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전무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트렁크 문을 반쯤 닫은 채 뻣뻣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원 가로등 불빛 아래 이 집안의 보안을 책임지는 경호 실장이 의심스런 눈초리로 서 있었습니다. 이 밤중에 트렁크는 왜 열고 계십니까? 그리고 방금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요. 경호 실장의 시선이 한 전무의 어깨 넘어 반쯤 닫힌 트렁크 틈새로 향했습니다. 한 전무의 이마에서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만약 여기서 들킨다면 살인 미수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될 것이 뻔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네. 골프백을 정리하다가 차가 좀 지저분해서 말이야. 한 전무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몸으로 트렁크를 가렸습니다. 하지만 경호 실장은 베테랑이었습니다. 한 전무의 당황한 기색과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트렁크 쪽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냄새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골프백 가죽 냄새가 아니라 사람의 땀 냄새와 사모님이 미주에게 뿌려주었던 장미 향수 냄새였습니다. 전무님 실례지만 트렁크 좀 확인해 봐도 되겠습니까? 회장님께서 오늘 보안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셔서요. 경호 실장이 천천히 하지만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전무의 손이 주머니 속에 잭나이프로 향했습니다. 이 녀석을 처리해야 하나? 아니면 돈으로 매수해야 하나? 짧은 순간 수만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트렁크 안에 미주는 칠흑 같은 어둠과 질식할 것 같은 공포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가는 의식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엄마, 아빠. 소리 없는 비명이 트렁크 안을 맴돌았습니다. 경호 실장의 발소리가 자박자박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트렁크 문이 열리느냐 아니면 이대로 생매장당하느냐. 미주의 운명은 벼랑 끝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트렁크 좀 열어보시죠, 전무님. 경호 실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이미 한 전무의 미세한 눈 떨림과 식은땀, 그리고 트렁크 틈새로 새어나오는 낯선 향수 냄새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한 전무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주머니 속에 잭나이프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몸수색을 하려 들어? 비키게. 급한 일이 있어.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경호 실장이 트렁크 손잡이로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한 전무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습니다. 비키라고 했잖아. 쉭하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과 함께 한 전무가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휘둘렀습니다. 흑! 경호 실장이 반사적으로 몸을 피했지만 날카로운 칼날이 그의 팔뚝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붉은 선혈이 튀는 틈을 타 한 전무는 미친 듯이 운전석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저놈 잡아. 막아. 경호 실장이 피를 흘리며 소리쳤지만 이미 검은 세단의 엔진은 맹수처럼 포효하고 있었습니다. 끼익 타이어가 타는 냄새와 함께 차가 급발진했습니다. 닫히지 않은 대문을 향해 돌진하는 차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쾅! 육중한 대문을 들이받고 찌그러진 채 한 전무의 차는 어둠 속으로 질주해 사라졌습니다. 굉음 소리에 놀란 회장님과 사모님이 뛰쳐나왔습니다. 피를 흘리며 주저앉은 경호 실장을 본 회장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태석이가 왜? 회장님, 전무님이 트렁크에 아가씨를 뭐라고? 회장님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트렁크에 미주가 있다니. 동생이 조카를 납치해 도망쳤다는 믿기 힘든 사실에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차 대기시켜. 당장 쫓아. 경찰에도 연락하고 내 차 위치 추적기 켜. 회장님은 짐승처럼 절규했습니다. 사모님은 안 돼. 우리 지은이. 를 외치며 실신하듯 남편의 품에 안겼습니다. 비에 젖은 도로는 미끄러웠습니다. 한 전무는 미친 사람처럼 엑셀을 밟았습니다. 속도 계기판의 바늘이 시속 150km를 넘어섰습니다. 빌어먹을. 그는 핸들을 내리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는데 하필 그 타이밍에 경호 실장이 나타날 줄이야.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잡히면 살인 미수의 납치 감금으로 인생이 끝장날 판이었습니다. 증거를 없애야 해. 차째로 강물에 처박아 버리면 사고사로 위장할 수 있어. 그의 머릿속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강 다리를 향해 핸들을 꺾었습니다. 트렁크 안에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의 광기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백미러를 보니 경찰차와 회장님의 차량들이 때를 지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빗줄기를 뚫고 번쩍거렸습니다. 끈질긴 것들. 한 전무는 더 속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빗길의 과속은 자살행위였습니다. 커브길을 도는 순간 차체가 기우뚱하더니 중심을 잃고 미끄러졌습니다. 기이익 마이너스. 쾅. 귀를 찢는 듯한 마찰음과 함께 한 전무의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튕겨나갔습니다. 차는 도로 옆 비탈길을 몇 바퀴나 구른 뒤에야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며 뒤집힌 채 멈춰 섰습니다. 뒤따라온 차량들이 급정거했습니다. 회장님은 차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문을 박차고 뛰어내렸습니다. 지은아, 미주야. 회장님은 흙투성이가 된 비탈길을 굴러내려갔습니다. 뒤집힌 차에서는 매캐한 연기와 함께 기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운전석의 한 전무는 피투성이가 된 채 의식을 잃고 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눈에는 동생 따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찌그러진 트렁크뿐이었습니다. 이거 열어. 당장 열어.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쇠지렛대로 찌그러진 트렁크 문을 억지로 젖혔습니다. 끼깃깡.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트렁크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짐짝처럼 구겨진 채 미동도 없는 미주가 있었습니다.
입에는 손수건이 물려 있고 손발이 꺾인 채 창백하게 질린 얼굴. 아! 뒤따라 내려온 사모님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미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차갑게 식은 몸, 미약하게나마 온기가 남아 있었지만 숨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아가, 눈 좀 떠봐라. 아빠 왔다. 아빠가 왔다. 회장님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미주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미주를 구급차로 옮겼습니다. 산소호흡기가 씌워지고 심박동 그래프가 위태롭게 요동쳤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위 세척을 하고 해독제를 투여하는 긴박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약물 중독이 심한 데다 교통사고 충격으로 뇌출혈까지 의심됩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라는 절망적인 말을 남기고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사모님은 수술실 앞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20년 만에 찾았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였습니다. 제발, 제 목숨을 가져가시고 우리 딸만은 살려주세요. 그녀의 통곡 소리가 병원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회장님은 벽에 머리를 기대고 하염없이 붉은 수술 중 램프만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부와 명예가 지금 이 순간 휴지 조각보다 못하게 느껴졌습니다. 딸 하나 지키지 못하고 동생이 딸을 죽이려 하는 이 막장 같은 현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비서실장이 서류 봉투를 들고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그의 손에는 대성병원 유전자 분석센터라는 로고가 찍힌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를 찢을 듯이 뜯어내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수많은 숫자와 그래프들이 난무했지만 회장님의 눈에 들어온 것은 맨 마지막 줄의 결론뿐이었습니다.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999% 결론,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성립함. 아, 회장님의 입에서 탄식과 함께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맞았습니다. 미주는 진짜 딸 지은이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핏줄이었습니다. 회장님은 결과지를 가슴에 품고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야. 진짜 우리 딸 맞대. 사모님은 결과지를 낚아채듯 확인하고는 종이가 구겨질 정도로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 새끼를, 내 핏줄을. 기쁨보다는 사무치는 후회와 미안함이 부모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거짓골을 하고 빗속을 뚫고 왔던 딸. 냄새난다고 피하고 더럽다고 밀쳐냈던 딸. 그 아이가 바로 금지옥 옆 기르다 잃어버린 내 새끼였다니.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수술실에 불이 꺼지고 의사가 피로에 젖은 얼굴로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선생님, 우리 아이는요? 살았습니까? 두 부모가 동시에 의사의 가운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의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기적입니다. 약물 농도가 치사량에 가까웠는데 위 세척이 빨랐던 덕분에 고비를 넘겼습니다. 뇌출혈도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나서 의식이 돌아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과 사모님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진 미주는 링거줄을 주렁주렁 매단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는 조금씩 혈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미주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손등에 난 상처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늦게 알아봐서 미안해. 엄마가 죄인이야. 그때 미주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감겨있던 눈이 아주 천천히 힘겹게 떠졌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 눈물범벅이 된 두 사람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지은아, 정신이 드니? 엄마 알아보겠니? 아가 아빠다. 내가 아빠야. 미주는 마른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목이 말라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파출부 강미주가 아니라는 것을. 엄마, 아빠. 미주가 쥐어짜듯 내뱉은 그 한마디에 병실은 다시금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20년을 돌아 다시 만난 가족,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딸. 회장님은 미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그 누구도 내 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리고 내 딸을 이렇게 만든 자들을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구조된 최전무. 그는 중상을 입고 같은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지만 그의 끈질긴 생명력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배후에는 더 큰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재벌가의 암투는 이제 막 이막을 올린 셈이었습니다. 미주는 다시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약 기운 때문이 아니라 따뜻한 부모님의 온기 속에서 느끼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꿈이 아니기를. 눈을 뜨면 다시 곰팡이 냄새나는 반지하 방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며 병원 VIP 병동의 공기는 바깥 세상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멸균된 공기에서는 은은한 라벤더 향이 감돌았고 바닥에는 소음 하나 없는 고급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곰팡이 핀 반지하 방에서 한기를 견뎌야 했던 미주는 이제 최고급 병실 침대에 기대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죽 드시라고 전복죽 끓여왔어요. 간은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조심스럽게 쟁반을 들고 들어온 사람은 며칠 전 주방에서 미주의 손등을 때리며 구박했던 바로 그 수석 참모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미주의 눈치를 살피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고마워요, 이모님. 저기, 그냥 편하게 부르세요. 저 며칠 전만 해도 여기서 같이 일하던 미주잖아요. 아이고, 당치도 않습니다.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귀하신 분을 못 알아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참모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벌벌 떨었습니다. 미주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이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단지 회장님의 친딸이라는 타이틀 하나가 생겼다고 해서 세상의 대우가 천지개벽하듯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의 맛이고 돈의 위력인 걸까요? 그 시각 병원 지하에 위치한 보안실에서는 살벌한 신문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차가운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무릎이 꺾인 채 포박당한 두 사내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바로 한 전무의 수족 노릇을 했던 운전기사와 비서였습니다. 말해. 20년 전 내 딸을 납치하고 죽은 아이로 위장한 게 누구 짓이었나? 회장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간을 얼어붙게 만드는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전무님. 아니, 한태석 씨가 시켰습니다. 저희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가짜 시체는 어디서 구했지? 그건 무연고 사망자 시신을 암시장에서. 화장하면 어차피 DNA 검사도 못한다고.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 회장님은 옆에 있던 재떨이를 집어던졌습니다.
쨍그랑 유리 조각이 바닥에 튀었습니다. 20년 동안 딸을 가슴에 묻고 매년 제사상을 차리며 피눈물을 흘렸던 세월이 동생의 추악한 욕심 때문에 조작된 연극이었다니. 회장님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경찰에 넘겨. 콩밥 먹는 것도 아까운 놈들이지만 법대로 처리해서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어. 회장님의 지시에 경호원들이 그들을 짐짝처럼 끌고 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한 사람, 모든 악행의 원흉인 흰태석이었습니다. 회장님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교통사고로 갈비뼈가 부러지고 다리 한쪽을 절단해야 할 처지에 놓인 한 전무는 산소호흡기를 쓴 채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이미 경찰들이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들어서자 한 전무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형님, 형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내 동생 태석이는 20년 전에 죽었다. 내 딸을 죽이려던 살인마가 내 동생일 리 없지. 회장님은 차갑게 잘라 말했습니다. 왜 그랬냐? 내가 너한테 부족하게 해준 게 뭐냐? 회사 지분도 줄 만큼 줬고 전무 자리까지 앉혔는데 대체 뭐가 부족해서 어린 조카를 내다버리고 그것도 모자라 죽이려고까지 했어? 부족해? 형님은 항상 태양이었고 나는 그림자였어. 한 전무가 쉰 목소리로 웅얼거렸습니다. 형님이 다 가졌잖아. 그룹도, 형수님도, 딸까지. 나한테는 찌꺼기만 줬잖아. 지은이만 없으면, 그 계집애만 없으면 다 내 거였는데 그 썩어 빠진 열등감이 너를 괴물로 만들었구나. 회장님은 경멸 어린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원하던 대성그룹? 넌 이제 주식 한 주도 못 가질 거다. 내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은 가압류 들어갔고 넌 살인 미수와 납치, 횡령 혐의로 기소될 거야. 감옥병동에서 평생 내 죄를 씹으며 고통스럽게 죽어가라.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잡이다. 회장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중환자실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한 전무가 형님 하고 애타게 불렀지만 그 목소리는 산소호흡기 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악의 탑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주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빚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음의 빚이 아닌 진짜 돈빚 말입니다. 그날 오후 병원 로비가 시끌벅적해졌습니다. 강미주, 어디 숨었어? 돈 떼먹고 도망가면 모를 줄 알아? 익숙한 고함 소리. 미주의 집 문을 부술 듯 두드리던 그 악질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미주가 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문을 듣고 밀린 이자를 받아내겠다며 병원 로비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어이, 거기 강미주 어딨어? 500만 원 갚기 전에는 나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여. 사채업자 두목이 간호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미주가 나타났습니다. 뒤에는 건장한 경호원 10여 명이 병풍처럼 서 있었습니다. 야, 강미주, 너 잘 만났다. 돈 벌러 간다더니 아주 상전이 다 됐네. 사채업자들은 킬킬거리며 미주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공포에 질려 벌벌 떨었겠지만 지금의 미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눈빛으로 그들을 응시했습니다. 500만 원이라고 했나요? 그래. 이자까지 합쳐서 600이다. 당장 내놔. 김 비서님. 미주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비서실장이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600만 원입니다. 세보세요. 비서실장이 봉투를 사채업자의 가슴팍에
툭 던졌습니다. 돈을 확인한 사채업자들의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오, 이게 웬 떡이야? 진작 이렇게 나올 것이지. 근데 너 로또라도 맞았냐? 돈은 받으셨으니 이제 계산은 끝난 거죠? 미주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깔렸습니다. 뭐 그렇지. 깔끔하게 끝났지. 그럼 이제 제 계산을 시작하죠. 미주의 눈짓 한 번에 뒤에 서 있던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사채업자들을 포위했습니다. 이거 뭐야? 왜 이래? 당신들 불법 추심의 주거 침입, 폭행 협박, 그리고 지금 병원에서의 업무 방해까지. 죄목이 아주 화려하더군요. 우리 회사 법무팀이 당신들의 여죄까지 탈탈 털어서 고소장 접수했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누군 줄 알고. 당신들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나는 대성그룹 회장 한태산의 딸 한지은입니다. 한지은. 미주가 자신의 입으로 잃어버린 본명을 선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성그룹이라면 대통령도 함부로 못한다는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였습니다. 그 집 딸한테 돈을 뜯어내려 했다니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기어들어온 꼴이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저희가 몰라 뵙고 이 돈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사채업자가 돈 봉투를 내밀며 빌었지만 미주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찰서로 넘기세요. 콩밥 먹으면서 반성 좀 하셔야겠어요.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는 사채업자들의 비명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미주는 떨리는 손을 주먹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돈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치도록 감사하고 또 낯설었습니다. 일주일 후 미주는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오는 새벽 쪽문을 통해 도둑처럼 들어왔던 그 거대한 저택.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육중한 정문이 활짝 열리고 검은색 리무진이 정원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미주가 내렸습니다. 낡은 티셔츠와 운동화 대신 몸에 딱 맞는 우아한 원피스와 구두를 신은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재벌가 영예였습니다. 현관 앞에는 집사를 비롯한 모든 사용인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아가씨? 우렁찬 인사소리가 정원을 울렸습니다. 사모님, 아니 엄마가 뛰어나와 미주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우리 딸 고생 많았지? 어서 와라. 여기가 진짜 내 집이야. 네. 엄마. 다녀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 한가운데에 놓여있던 제사상이 치워지고 그 자리에 화사한 꽃바구니들이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려있던 검은 리본이 달린 영정사진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미주가 병원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찍은 환하게 웃는 가족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미주는 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담긴 영정사진을 보며 공포에 떨었던 것이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죽어야만 대우받을 수 있었던 그 밥상. 하지만 이제는 살아있는 딸로서 당당하게 이 집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아빠는 우리 지은이를 위해 파티를 열 생각이다. 세상 사람들한테 내 딸을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거려 죽겠구나. 회장님이 허허 웃으며 미주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파티요? 그래. 다음 주 대성그룹 창립 기념일 파티 때 너를 공식적인 후계자로 소개할 거다. 준비 단단히 해야 할 거다. 후계자. 그 단어의 무게가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미주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며 바닥에서부터 기어 올라온 그녀였습니다.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다른 재벌 3세들과는 뿌리부터가 달랐습니다.
네, 아빠. 잘 해낼게요. 저 강미주. 아니, 한지은이잖아요. 깡 하나는 타고났으니까요. 미주의 당찬 대답에 엄마와 아빠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거실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찬란한 빛이 미주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화 속 행복한 결말처럼 그 후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난다면 인생이 아니겠지요. 창립 기념일 파티장, 그 화려한 조명 아래에는 또 다른 시기와 질투, 그리고 미주가 감당해야 할 새로운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미주는 온전히 행복을 만끽하기로 했습니다. 3,420원이 전 재산이었던 파출부 소녀는 이제 없으니까요. 미주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처음으로 편안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짜 내 집에 돌아온 것을 환영해, 한지은. 1년이라는 시간은 강산도 변하게 한다지만 미주의 인생에 있어서는 천지개벽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에는 1년 전 그날처럼 벚꽃잎이 흐드러지게 날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택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늘 무겁고 엄숙한 공기가 짓누르던 거실에는 경쾌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의 표정조차 한결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전무님,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바로 댁으로 모실까요? 검은 세단 뒷좌석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미주, 아니 한지은 전무는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김 기사님. 오늘은 좀 서둘러 주세요. 집에 중요한 약속이 있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유와 기품이 배어 있었습니다. 1년 전 빗속을 뚫고 3,400원이 든 통장을 부여잡으며 출근하던 파출부 미주의 모습은 이제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1년 동안 그룹의 경영 수업을 혹독하게 치러냈고 타고난 끈기와 근성으로 실력을 인정받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낙하산이라는 비아냥거림은 역시 핏줄은 못 속인다는 찬사로 바뀐 지 오래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미주는 잠시 회상에 잠겼습니다. 악의 원흉이었던 작은아버지, 한태석. 그는 결국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살인 미수와 횡령, 납치 교사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는 자신의 몰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발광하다가 결국 독방에 수감되어 쓸쓸하게 늙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권선징악. 죄 지은 자는 벌을 받고 잃어버린 자는 되찾는 것. 그것이 세상의 이치임을 미주는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차가 저택의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오, 우리 딸 왔니?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른 사모님, 아니 엄마가 뛰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에는 밀가루가 묻어 있고 최고급 실크 블라우스에는 국물이 튀어 얼룩져 있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꼴이에요? 도우미 이모님들 다 어디 가시고 엄마가 직접 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내 손으로 직접 해주고 싶어서 그랬지. 이모들은 내가 다 쉬라고 휴가 보냈다. 엄마는 수줍게 웃으며 미주의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손에 물 한 방울 묻히는 것을 질색하던 사모님이 딸을 위해 직접 칼을 잡고 냄비 앞에 선 것입니다. 자, 얼른 씻고 내려와. 아빠도 금방 오신대. 미주가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내려오자 거실 식탁에는 상다리가 휘어질 듯한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1년 전 미주가 눈물을 흘리며 차렸던 그 제사상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뽀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잡채, 갈비찜, 수수경단. 메뉴는 1년 전과 비슷했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 앉아라. 맛이 있을지 모르겠구나. 퇴근한 회장님, 아니, 아빠도 소매를 걷어붙이고 숟가락을 놓아주었습니다. 세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미주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거 갈비찜에 간장 넣으셨네요? 그래. 우리 딸 이제 짠 거 먹어도 두드러기 안 나잖아. 병원에서 치료도 다 받았고 좋은 것만 먹고 건강해졌으니까. 이제 남들처럼 단짠단짠 맛있는 갈비찜 먹어야지. 엄마가 갈비찜 한 점을 미주의 밥그릇에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잡채, 오이 뺐다. 대신 내가 좋아하는 목이버섯이랑 파프리카 잔뜩 넣었어. 색깔 예쁘지? 수수경단도 팥고물 안 묻혔어. 꿀 듬뿍 발랐으니까 달달할 거다. 미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년 전 까다롭다, 유별나다며 구박받았던 그 식성들이 이제는 가족의 사랑과 배려가 담긴 맞춤형 메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1년 전 미주가 적어준 그 메모지, 죽은 딸의 식성을 냉장고에 붙여두고 매일매일 들여다보며 요리 연습을 했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미주는 미역국을 한술 떴습니다. 조금 짜고 미역은 너무 불어 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국이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가슴 속 응어리까지 씻어내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엄마. 정말? 아이고, 다행이다. 내가 간을 5번이나 봤는데도 자신이 없어서. 엄마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찌나 해맑은지 1년 전 도끼를 품고 미주를 노려보던 그 사모님과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묵직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아빠. 생일 축하한다. 아빠가 식탁 아래에서 예쁜 케이크 상자를 꺼냈습니다. 1년 전 오늘. 이날은 미주의 제삿날이었습니다. 죽은 딸을 위해 향을 피우고 곡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날은 한지은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자 강미주가 한지은으로 다시 태어난 진짜 생일이 되었습니다. 케이크에 꽂힌 촛불 30개가 일렁였습니다. 소원 빌고 끄렴. 미주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지금 이 행복이 깨지지 않게만 해주세요.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보육원 원장님과 하늘에 계신 양부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후 촛불이 꺼지고 박수 소리와 함께 폭죽이 터졌습니다. 선물은 뭐 필요한 거 없니? 백화점을 하나 사줄까? 아니면 남태평양 섬을 하나 사줄까? 아빠의 통 큰 농담에 미주가 깔깔 웃었습니다. 아빠도 참, 저 돈 많아요. 제 연봉 아시잖아요? 그래도 아빠 마음은 그게 아니다.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평생을 줘도 모자라. 아빠의 눈가에 또다시 물기가 어렸습니다. 미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빠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저한테 최고의 선물은 두 분이세요. 저 포기하지 않고 찾아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따뜻한 밥상 차려주셔서, 그거면 돼요. 거실 한쪽에 걸린 가족사진 속의 세 사람이 식탁에 앉은 세 사람을 내려다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미주는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주머니 속에 있던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의 흑백 사진, 찢어지고 닳아버린
그녀의 유일한 과거. 그 옆에 오늘 찍은 즉석 사진을 나란히 놓아보았습니다. 엄마 아빠 사이에서 V자를 그리며 웃고 있는 현재의 자신. 과거의 슬픈 아이와 현재의 행복한 어른이 묘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안녕, 강미주. 미주는 밤바람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내가 버텨준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어. 이제는 짐 내려놓고 편히 쉬어. 그녀는 낡은 흑백 사진을 앨범 깊숙한 곳, 가장 안전한 페이지에 꽂아두었습니다. 그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지은아, 과일 먹어라. 거실에서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가요. 미주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환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거실, 그곳에 사랑하는 가족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춥고 어두운 반지하 방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든든한 배경이, 그리고 앞에는 찬란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미주는 당당한 발걸음으로 거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마다 행복이라는 이름의 꽃이 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제사상 차리던 파출부가 백만장자 상속녀가 된 인생 역전 드라마이자 먼 길을 돌아 다시 만난 가족의 아주 따뜻하고 맛있는 저녁 식사 이야기입니다.